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과부 춘영,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옛날 옛적 강원도 철원마현 장날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한복판에 갑자기 우레 같은 고함이 울렸습니다. 과부 춘영,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등장한 이는 말토 송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인 곳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춘영은 자수 놀이개를 펼쳐놓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송만석은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군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오. 이 여인이 누군지 아시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춘영에게 쏠렸습니다. 친정에서도 버림받고 시집에서도 쫓겨난 과부요. 송만석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으로 춘영을 가리켰습니다. 팔자가 사나워 남편까지 잡아먹은 년 아니오? 장터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여인이 그 소문에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춘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송만석은 그녀의 행주치마 끝을 발로 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입을 것도 변변치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주제에 혼자 살겠다고? 그는 춘영의 몸을 위아래로 훑으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가 거두겠다는데도 감히 고개를 드나? 사람들 사이에서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송만석은 춘영에게만 들릴 듯 낮게 속삭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요. 내 청을 거절하면 마연에서 발붙이고 살기 힘들게 만들어주지. 춘영은 모욕과 공포 속에서 온몸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장터의 웃음소리와 수군거림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그날의 굴욕이 춘영의 운명과 마현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터에서 돌아온 밤, 마현 고개 아래 초가는 싸늘했습니다. 춘영은 문을 닫고 방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늘 들었던 조롱과 비웃음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팔자 사나워 남편까지 잡아먹은 년, 송만석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춘영은 떨리는 손으로 바늘과 실을 집어 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내일도, 모레도 이 손끝을 놀려야 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비단천에 똑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춘영은 그 눈물을 닦아내고 다시 바늘을 꿰었습니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에 등불이 흔들렸습니다. 춘영은 멍하니 눈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그날 밤 춘영은 지난 세월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전 한양 근처 양반가의 며느리였던 그때를 말이지요. 남편이 살아있고 시댁 안채에 살던 그 시절을. 그러나 모든 것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춘영은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 속으로 천천히 빠져들었습니다. 반년 전 춘영은 한양 근처 양반가의 며느리였습니다. 남편은 병약했으나 다정했고 춘영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3년을 살아도 아이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열병을 얻어 쓰러졌습니다. 닷새 만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춘영을 안채 마루 앞에 세워두고 소리쳤습니다. 팔자 사나운 며느리가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 3년을 살아도 씨 하나 못 받고 이제 남편까지 죽였으니 이 집안을 망칠 흉물이로구나. 춘영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는 정성을 다해 시중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귀를 막았습니다. 당장 이 집을 나가거라. 제사상조차 내 손을 거치지 않을 것이다. 춘영은 친정으로 향했으나 새어머니가 문전박대했습니다. 우리 집안까지 망칠 셈이냐? 팔자 사나운 년이 어디 발을 들이느냐?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남편 잡아먹은 과부래. 가까이 가지 마라. 애군이 옵는다. 결국 춘영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고향 마현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벌어진 모욕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전부터 송만석은 춘영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연 초가에 홀로 사는 젊은 과부라는 소문을 듣고 그는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깊은 밤, 초가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춘영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술 냄새가 스며들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부 춘영, 문 열지 않겠느냐? 춘영은 숨을 죽이고 벽에 등을 바짝 붙였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내가 이 마연에서 어떤 힘이 있는지 알겠지? 내 첩이 되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오. 춘영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문 밖에서 송만석이 비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절하면 후회할 것이오. 내 말 한마디면 이 마을에서 내 몸은 어디로든 굴러간다. 쿵! 문짝이 흔들렸습니다. 춘영은 무릎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그녀는 가까스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가란 말인가. 그날 이후 춘영은 밤마다 문고리를 붙들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터에서 그 악몽이 대낮에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회상에서 깨어난 춘영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렇게 오늘까지 버텨왔구나. 가슴 한편에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하지만 춘영은 고개를 들고 바늘 상자를 다시 펼쳤습니다. 먹고 살려면 내일도 모레도 이 손끝을 놀려야 했습니다. 낡은 물독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춘영은 바늘을 꿰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저를 살릴 길이 있다면 딱 한 번만 알려주소서.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바늘 끝에서는 섬세한 무늬가 피어났습니다. 춘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손끝이 훗날 조선을 뒤덮을 공방의 시작이 되리라는 것을. 며칠 뒤 다시 마현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춘영은 조용히 자수 놀이개를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듯 고개를 숙인 채 말이지요. 그때 강원 감사의 부름을 받고 지나던 왕실 관상가 우한청이 마현 장터 주막에 들렀습니다. 국밥 한 그릇을 기다리며 장판을 둘러보던 그의 시선이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남루한 옷에 지친 얼굴의 젊은 과부 하나. 하지만 높은 이마와 반듯한 콧날, 맑게 빛나는 눈동자에서 범상치 않은 광채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럴 수가, 귀인의 상이다. 우한청은 놀라 수저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곧장 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춘영은 낯선 양반이 다가오자 움찔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소인은 왕실 관상가 우한청이라 하오. 아씨의 관상을 꼭 한번 봐주고 싶소이다. 우한청은 품에서 동전 한 잎을 꺼냈습니다. 아씨가 손수 번 돈 한 푼을 제게 주시겠소. 그것으로 관상을 보는 값으로 삼겠습니다. 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돈을 드려야 한다고요? 우한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씨 스스로 번 돈 한 푼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지요. 그 돈으로 아씨의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춘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동전 한 잎을 꺼냈습니다. 놀이개 하나를 팔아받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우한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소, 내 한번 보겠소. 운명도 알아야 헤쳐나갈 수 있으니까요. 우한청은 그 동전을 정중히 받아 품에 넣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한청은 춘영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이마와 단단한 턱, 입가의 부드러운 선에서 남을 품는 덕과 인내를 읽어냈습니다. 아씨, 3년 안에 3가지 큰 복이 올 것이오. 춘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째, 그대를 진주처럼 아끼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춘영의 눈가가 떨렸습니다. 남편이라니 팔자 사나워 남편을 잡아먹었다던 자신에게요? 둘째, 귀한 아들들이 태어날 것이며 그중 한 명은 과거에 급제할 것입니다. 춘영은 숨이 막혔습니다. 아이를 못 낳아 쫓겨났던 자신에게 아들이라니. 셋째, 아씨 손끝에서 나온 물건이 조선 곳곳을 뒤덮게 될 것이오. 춘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을 잡아먹은 과부입니다. 아이도 못 낳고 친정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어찌 그런 복이... 우한청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씨의 잘못이 아니었소. 세상이 아씨를 잘못 본 것이오. 춘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다만 우한청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남편 집안과 친정, 당신을 짓밟은 이들에 대한 원망을 내려놓으시오. 그게 당신 잘못이 아니었음을 받아들이면 비로소 복이 들어옵니다. 춘영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쥐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라니, 그토록 억울하고 서러웠던 날들을 잊으라니. 하지만 우한청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씨, 원망은 아씨를 묶어두지만 용서는 아씨를 자유롭게 합니다. 춘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우한청의 말대로 원망을 내려놓으려 애쓰자 춘영의 손끝이 한결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바늘을 꿰 때마다 가슴속 돌덩이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장날 춘영은 평소보다 조금 더 정성 들여 수놓은 놀이개를 펼쳐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왈패 2명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이거 봐라. 팔자 사나운 과부가 물건을 팔고 있네. 한 놈이 비웃으며 춘영의 놀이개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런 걸 누가 사? 애군 묻은 물건을. 춘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그냥 가주십시오. 다른 놈이 춘영의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과부가 혼자 살려면 우리한테 잘 보여야 하는 거 아니오? 춘영은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리고 외면했습니다. 왈패가 놀이개를 품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그만두시지.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넓은 어깨를 가진 한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떠돌이 목수 장목수였습니다. 왈패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끼어드는 거요? 장목수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놀이개 내가 살 것이오. 내려놓으시지. 왈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먼저 집었소. 장목수의 눈빛이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겠소. 내려놓으시오. 왈패가 주먹을 휘두르려는 순간 장목수가 그의 손목을 단번에 잡아챘습니다. 윽! 왈패는 비명을 지르며 놀이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다른 놈도 겁을 먹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런 미친놈이? 다시는 이 장터에서 그런 짓 하지 마시오. 장목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왈패들은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쳤습니다. 장목수는 땅에 떨어진 놀이개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며 춘영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춘영은 떨리는 손으로 놀이개를 받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장목수는 놀이개를 찬찬히 살피며 말했습니다. 손이 참 반듯하오. 이런 솜씨는 아무나 못 내지요. 그는 품에서 은전을 꺼내 춘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춘영이 부른 값보다 2배였습니다. 이건 너무 많습니다. 아니요. 아씨의 손끝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담겨 있소. 이 정도는 마땅한 값이오. 춘영의 가슴 속에서 낯선 따뜻함이 번져왔습니다. 장목수는 놀이개를 품에 넣고 한 번 더 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장날에도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가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춘영은 가슴에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두근거림이 물결처럼 번져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겨울 끝자락에 스며드는 봄바람처럼 얼어붙었던 가슴 한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춘영은 그 낯선 떨림을 애써 다스리며 장목수가 사라진 장터 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송만석이었습니다. 그는 장목수가 춘영을 구해주고 웃으며 말을 나누는 모습을 보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과부 주제에 남정네 앞에서 웃고 떠들어? 손에 쥔 부채가 우두둑 소리를 냈습니다. 분노와 질투가 뒤섞인 눈빛으로 장판을 떠난 그는 곧장 관아 이방을 불러들였습니다. 객주 뒤편 음침한 골목이었습니다. 이방, 송만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내가 은전 20냥을 주마. 과부 춘영에게 도둑 누명을 씌워라. 이방은 잠시 주저하는 척했습니다. 도령님, 그건 장터에서 한번 걸려들면 관아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 그때 내가 구해주는 척하며 아예 내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송만석은 은전 꾸러미를 이방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묵직한 무게였습니다. 이방은 은전을 만지작거리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령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엿장수 하나를 붙잡아 시키면 될 일입니다. 송만석의 입가에 음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 말을 거절한 값. 그리고 다른 남자와 웃고 떠든 값 톡톡히 치르게 해주지. 그는 장터 쪽을 돌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준영, 내가 내 품으로 기어들어올 때까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무렵 장목수는 마현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기방에 몸을 의탁한 여동생 이용매가 있었습니다. 오라버니, 오늘은 어찌 이렇게 늦게? 홍매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홍매야, 얼굴만 보고 가려 한다. 몸은 괜찮으냐? 장목수는 여동생의 손을 잡고 짧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홍매는 오라버니가 올 때마다 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방 문 밖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목수는 귀를 세웠습니다. 송만석과 이방이 기방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홍매야, 저기. 장목수는 얼른 홍매와 함께 안방 옆 작은 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술상 앞에 앉은 송만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그 과부 춘영을 끝장내야 한다. 장목수의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은전 꾸러미는 엿장수가 넣었다 하지? 확실하지? 이방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예, 도령님. 위협하니 곧장 말을 들었습니다. 춘영년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도둑 누명이 가장 확실합니다. 송만석이 웃음을 흘렸습니다. 좋다. 내일 관아에서 죄인으로 끌려 나오면 그때 내가 구해주는 채하며 아예 내 집으로 데려올 것이다. 장목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모든 말이 칼처럼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이방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다만 엿장수 놈이 겁을 먹고 자꾸 매달립니다. 증표를 달라고 때를 씁니다. 송만석이 혀를 찼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서신을 적어줬다.
일을 성사시키면 은전 10냥을 더 주겠다고 말이다. 내 도장까지 찍어줬으니 이제 입 다물고 일이나 제대로 하겠지. 그 서신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기방 뒷마당 석함에 넣어뒀다. 일이 끝나면 돌려받을 것이니 걱정 말거라. 장목수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도장 찍힌 서신이라. 그는 홍매의 손을 잡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홍매야 저들이 말한 뒷마당 석함이 어디냐? 홍매는 잠시 망설였으나 오라버니의 엄중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방 뒷간 옆 조그만 석함이에요. 손님들이 맡기는 귀한 물건들이 잠시 들어가는 곳. 장목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악한들이 무고한 여인을 이렇게 짓밟으려 하다니. 밤이 깊어가자 기방은 술기운과 웃음소리로 시끄러워졌지만 뒤편 작은 방은 고요했습니다. 장목수는 홍매의 안내를 받아 뒷간 옆 작은 창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요, 오라버니. 손님들이 귀한 물건을 잠시 맡겨두는 석함이 저기 있어요.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석함이 보였습니다. 장목수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몇 가지 자질구레한 물건들과 함께 노란 종이에 쌓인 서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꺼내 펼쳤습니다. 달빛에 비춰 글자를 읽는 순간 장목수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엿장수에게 이르노라. 과부 춘영의 보자기에 은전 꾸러미를 넣는 일을 성사시키면 약속대로 은전 10냥을 더 주겠노라. 송만석. 서신 끝에는 또렷하게 송만석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장목수는 서신을 꽉 쥐었습니다. 이것이면 내일 관아에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오늘 장터에서 왈패들에게 떨고 있던 춘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갈 그녀의 모습을 상상하자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아씨 걱정 마십시오. 장목수는 서신을 품 깊숙이 넣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 누구도 아씨를 함부로 짓밟지 못하게 막겠습니다. 장목수는 홍매에게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기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손 안에 든 서신 한 장이 내일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연 장터는 평소와 다름없이 북적였습니다. 춘영은 어제처럼 자수 놀이개를 펼쳐놓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가슴 한편에서는 어제 만난 장목수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엿장수 하나가 춘영 근처로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놀이개 하나 보고 싶소. 춘영이 놀이개를 보여주는 사이 엿장수는 슬쩍 춘영의 보자기 옆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재빠르게 노란 종이에 쌓인 은전 꾸러미를 보자기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엿장수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춘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곧 다른 손님을 맞았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이 장터에 도둑이 있다! 우렁찬 목소리가 장판을 찢었습니다. 관아 이방이 포졸 서너 명을 대동하고 장터 한복판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오늘 이 장에서 은전 꾸러미가 사라졌다! 의심되는 보자기를 모두 풀어보겠다!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춘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습니다. 이방은 춘영에게 다가와 비웃듯 말했습니다. 과부 춘영! 내 보자기부터 보겠다! 저는 아무것도 훔친 적이 없습니다. 그건 보면 알지. 포졸이 춘영의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노란 종이에 쌓인 은전 꾸러미가 또르르 굴러나왔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탄식과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과부 춘영이 도둑질까지 했단 말인가? 역시 팔자 사나운 년은 뭘 해도 안 되는구먼.
춘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누가 넣은 겁니다. 이방은 기다렸다는 듯 외쳤습니다. 증거가 분명하니 관하로 끌고 가겠다. 장터에서 춘영은 그대로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여인을 관하 옥에 가두어라. 내일 아침 사또 나으리 앞에 세울 것이다. 이방의 명령이 떨어지자 춘영은 차가운 옥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쇠창살 문이 쾅 닫혔습니다. 춘영은 어둡고 축축한 옥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내일이면 곤장을 맞겠지. 밤이 깊어갈수록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옥 밖에서는 포졸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과부 도둑년, 내일 꼴 좀 보겠구먼. 춘영은 무릎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도망칠까? 하지만 어디로 도망칩니까? 도망쳐서 숨어 산다 한들 평생 도둑으로 살아야 합니다. 춘영은 우한청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으면 복이 온다. 그리고 장목수의 따뜻한 눈빛도 떠올랐습니다. 아씨의 손끝에는 사람을 살리는 힘이 담겨 있어. 춘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떨리는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다. 당당히 서서 말할 것이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포졸이 옥문을 열었습니다. 나와라! 사또 나으리 앞에 설 시간이다. 춘영은 떨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비록 옥중에서의 밤이었지만 그녀는 최대한 단정하게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끝까지 서서 버틴다. 춘영은 관아뜰로 향하는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관아뜰에는 호기심 어린 마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포졸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고 사또가 위험 있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춘영은 뜰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송만석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음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과부 춘영, 사또의 목소리가 뜰을 울렸습니다. 내가 어제 장터에서 은전 꾸러미를 훔쳤다는 증거가 이미 드러났다.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춘영은 떨리는 다리를 애써 다잡으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첩은 결백합니다. 제 보자기에 그런 귀한 은전이 들어있을 리가 없습니다. 누가 몰래 넣은 것입니다. 이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둑이 다 그렇게 말하지요. 관하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다스리는 곳입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내 보자기에서 은전이 나왔으니 이는 명백한 증거다. 춘영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억울함이 치밀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곤장을 들라 명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곤장 50대를 치고 옥에 가두어라. 포졸이 굵은 곤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춘영은 눈을 꽉 감았습니다. 가슴이 두방망이질 쳤습니다. 송만석은 군중 사이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녀는 내 손에 들어온다. 포졸이 곤장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시 멈추시지요. 사또 나으리! 관아뜰 입구에서 힘 있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장목수가 포졸 2명과 함께 관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자루 하나와 노란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춘영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장목수, 사또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누구기에 관아의 형 집행을 막느냐? 장목수는 무릎을 꿇고 정중히 말했습니다. 소인은 떠돌이 목수 장목수라 합니다. 사또 나으리, 이 사건에는 억울한 누명이 있사옵니다. 이방이 황급히 나섰습니다. 무슨 헛소리냐? 증거가 명백한데. 장목수는 품에서 서신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지요. 포졸이 서신을 받아 사또에게 올렸습니다.
사또가 서신을 펼치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엿장수에게 이르노라. 과부 춘영의 보자기에 은전 꾸러미를 넣는 일을 성사시키면 약속대로 은전 10냥을 더 주겠노라. 송만석. 서신 끝에는 또렷하게 송만석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게 무슨 송만석 도령이 꾸민 일이란 말인가? 송만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구했느냐? 마현 기방석함에서 찾았습니다. 송만석이 엿장수를 협박하며 넣어둔 것입니다. 장목수는 포졸들에게 끌려온 엿장수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이 증언할 것입니다. 엿장수는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말했습니다.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송만석 도령이 은전 10냥을 쥐어주며 과부 춘영의 보자기에 또 다른 은전 꾸러미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엿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소인은 두려워서 그만. 사또의 눈빛이 차갑게 가늘어졌습니다. 송만석. 송만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또 나으리. 이건 누명입니다. 저 서신은 위조된 위조? 사또가 서신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도장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냐? 송만석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감히 권세를 믿고 무고한 백성을 희롱하다니. 이방, 이 말이 사실이냐? 이방은 이미 무릎이 꺾여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송만석 도령이 시킨 일입니다. 과부 춘영이 자기 말을 거절하자 공경에 빠뜨리라고 했습니다. 관아들은 환호와 탄식이 뒤섞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춘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목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또는 분노에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송만석, 내가 감히 관할을 기만하고 무고한 백성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송만석은 바닥에 엎드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또 나으리.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단호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법 앞에 귀천이 없다. 송만석, 내게 곤장 100대를 치고 하옥하라. 이방 역시 같은 죄로 다스릴 것이다. 포졸들이 송만석과 이방을 끌어내렸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송 가문의 도령입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송만석의 비명이 관아뜰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곤장은 매섭게 내려 찍혔습니다. 하나, 둘. 군중 사이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잘했다. 악한은 저렇게 벌을 받아야지. 춘영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억눌렀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구나. 사또가 춘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춘영, 내 억울함이 풀려다. 이제 일어나거라. 춘영은 떨리는 몸으로 일어섰습니다. 장목수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관아뜰을 빠져나오는 춘영의 귓전으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과부 춘영 만세. 억울함이 풀렸다. 춘영은 장목수의 어깨에 기대어 겨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감사와 안도,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떨림이었습니다. 관할을 나서는 길, 춘영의 다리는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듯 흔들렸습니다. 장목수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가시지요. 춘영은 고개를 들어 장목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목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아씨를 지키는 것이 제 몫입니다. 그날 밤, 마연 객주 안채에는 잔잔한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춘영은 초가로 돌아가지 않고
객주 주인의 배려로 깨끗한 방에서 쉬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장목수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영 아씨, 잠시 나와 주시겠습니까? 춘영은 문을 열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장목수는 춘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춘영은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준영 아씨, 장목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춘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과부가 아니라 제 아내로, 제 사람으로 살아주시겠습니까? 춘영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던 날, 친정 문전박대를 당하던 날, 장터에서 조롱당하던 날, 옥중에서 떨던 밤, 수많은 모욕과 두려움을 견디며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자신을 진심으로 지켜준 사람이 앞에 있었습니다. 네, 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당신 곁에서 당당히 서고 싶습니다. 장목수는 조용히 일어나 춘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바람은 조용히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춘영의 가슴 속에서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세월이 조금 흘렀습니다. 춘영과 장목수는 부부가 되어 마현의 작은 집을 꾸렸습니다. 춘영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자수 놀이개와 비단 보자기는 점점 소문이 났습니다. 마현 장터를 넘어 철원읍내, 그리고 강원도 곳곳에서 춘영의 솜씨를 찾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작은 공방이 생겼고 일손을 거드는 아낙네들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관아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장목수 나리, 아니 이연 나리. 춘영과 장목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관아 사령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중종 전하께서 억울하게 죽은 신하들의 신원을 회복하는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전 병조정랑 이상윤 어른의 억울함이 풀렸고 그 아들 이연나리께서도 양반 신분을 되찾으셨습니다. 춘영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당신이 양반 댁도련님이었다니. 장목수는 아니 이연은 춘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씨, 아니 춘영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그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영무 누명을 쓰고 옥사에 휘말려 억울하게 죽은 뒤 신분을 숨기고 떠돌며 몫으로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을 말이지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숨겼습니다. 춘영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도 저처럼 억울한 누명 속에서 버텨온 것이군요. 둘은 서로를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기에 서로의 상처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춘영의 공방은 더욱 번성했습니다. 한양의 큰 상인들까지 찾아와 춘영의 자수품을 주문했습니다. 춘영마님의 손끝에서 나온 놀이개는 조선 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춘영은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팔자 사나워 아이를 못 낳는다던 그녀가 이제는 새 아들의 어미가 된 것입니다. 우한청의 예언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난 어느 날 우한청이 다시 마현을 찾아왔습니다. 번성한 공방과 아이 셋을 거느린 춘영, 그리고 듬직한 남편 이연을 본 그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언이 모두 이루어졌구려. 춘영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우한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관상 덕이 아니라 아씨의 마음 덕입니다. 그는 마당에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진짜 관상이란 얼굴에 있는 게 아니라 삶을 어떻게 견디고 선택하느냐를 보는 것이오. 원망을 버리고 선함을 지킨 사람에게는 언젠가 복이 돌아옵니다. 그는 이연을 보며 덧붙였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죽은 이의 후손에게도
정의는 반드시 돌아오지요. 우한청이 떠난 뒤 춘영은 공방 앞에 서서 마현 고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 덮인 고개 아래 초가집에서 홀로 떨며 살던 그 시절이 아득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사람들은 춘영을 마현비라 부르며 전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마현 고개를 지나는 이마다 속삭였습니다. 저 고개 아래 초가집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탈자 사나워 남편 잡아먹었다던 과부가 원망을 버리고 선함을 지켜 마침내 복을 얻었다지요.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버틴 여인에게 하늘이 복을 내리셨다더군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춘영의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마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선한 마음을 지키고 원망을 내려놓고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선 이에게는 반드시 복이 따른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